검은 하늘이 찢어질 듯한 굉음과 함께 쏟아붓는 폭우는 마치 세상의 모든 죄악을 씻어내려는 듯 서울의 밤거리를 무자비하게 강타하고 있었고, 그 빗줄기를 뚫고 질주하는 검은색 세단 내부에는 숨막힐 듯한 침묵만이 감돌고 있었는데, 운전대를 잡은 강민호의 손마디는 하얗게 질려 있었으며, 조수석에 앉은 한지우는 불안한 눈빛으로 부풀어 오른 자신의 복부를 감싸 안은 채 창밖을 스쳐 지나가는 흐릿한 불빛들을 바라보고 있었다. KM그룹의 젊은 CEO로서 냉철하고 이성적인 판단력으로 명성을 떨치던 강민호였지만, 지금 그의 얼굴에는 평소의 침착함 대신 초조함과 알 수 없는 분노가 뒤섞여 있었고, 그런 남편의 기색을 살피던 지우는 오늘이야말로 그에게 뱃속의 아이와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진지하게 이야기해야겠다고 결심했지만, 차 안의 공기는 그녀가 입을 떼기조차 힘들 만큼 무겁게 짓눌려 있었다. 지우는 과거 재계서열 1위의 딸로서 누구보다 화려한 삶을 살았으나, 민호와의 결혼을 위해 모든 배경을 포기하고 그의 그림자가 되어 헌신해왔지만, 최근 들어 남편의 와이셔츠에서 낯선 향수 냄새가 나거나 늦은 밤 의문에 전화를 받고 서재로 사라지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녀의 마음속에는 의심의 씨앗이 싹트고 있었는데, 오늘 밤 그 의심은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민호의 휴대전화가 대시보드 위에서 요란하게 진동하기 시작하자 차 안의 정적은 날카롭게 깨져버렸고, 화면에 뜬 발신자 이름을 곁눈질로 확인한 지훈의 심장은 쿵 하고 내려앉았는데, 거기에는 그녀가 가장 두려워하던 이름인 최유라라는 세 글자가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민호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한 채 거칠게 전화를 낚아채듯 집어들고는 귀에 가져다 대며 지훈의 눈치를 살폈다. 지훈은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냐고 물었지만, 민호는 대답 대신 신경질적으로 엑셀러레이터를 밟으며 속도를 높였고, 빗길에 미끄러지듯 질주하는 차체는 위태롭게 흔들리며 칠흑 같은 어둠 속으로 빨려 들어갔는데, 전화기 너머에선 히스테릭한 여자의 비명과 울음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고, 그 소리를 들은 민호의 표정은 공포와 집착으로 일그러지기 시작했다. 유라는 민호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현재 KM그룹의 홍보이사로 재직 중인 인물로, 지윤과 결혼한 후에도 끊임없이 민호의 주위를 맴돌며 그를 자극해왔던 존재였는데, 지윤은 그녀가 자신에게 보냈던 수많은 조롱 섞인 메시지들을 떠올리며 입술을 깨물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민호의 팔을 잡으며 차를 세우라고 소리쳤지만, 민호는 그녀의 손을 뿌리치며 지금 유라가 위험하다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다. 전방의 도로가 급격하게 굽어지는 구간에 진입했을 때, 맞은편에서 중앙선을 침범해 달려오던 트럭의 헤드라이트가 강렬하게 시야를 덮쳤고, 민호는 본능적으로 핸들을 꺾었지만 빗길에 마찰력을 잃은 타이어는 비명 같은 소음을 내지르며 통제 불능 상태에 빠져버렸고, 차체는 회전하며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도로 아래의 비탈길로 굴러떨어지기 시작했다. 세상이 뒤집히는 듯한 충격과 함께 유리가 깨지는 소리, 그리고 금속이 찌그러지는 끔찍한 소음이 귓가를 때렸고, 지우는 본능적으로 배를 감싸 안으며 몸을 웅크렸지만 엄청난 충격의 의식은 점차 흐릿해졌고, 고통조차 느껴지지 않는 마비 상태에 빠져들었다.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매캐한 연기와 비릿한 피냄새가 코끝을 찔러오자 지우는 간신히 눈을 떴고, 뒤집힌 차 안에서 거꾸로 매달린 채 깨진 유리 조각들이 박힌 팔다리에서 흐르는 피를 보며 현실을 자각했는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자신의 안위가 아니라 뱃속의 아이가 무사한지에 대한 걱정뿐이었다. 그녀는 고개를 돌려 운전석을 바라보았고, 다행히 에어백 덕분에 큰 외상이 없어 보이는 민호가 신음하며 안전벨트를 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쉰 목소리로 그를 불렀지만, 민호는 그녀의 부름에 대답하지 않고 창문을 깨고 밖으로 기어나가려는 데에만 혈안이 되어 있었다. 간신히 차 밖으로 빠져나온 민호는 비틀거리며 일어섰고, 지우는 찌그러진 차체에 다리가 끼어 꼼짝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손을 뻗었지만, 민호의 시선은 지윤이 아닌 도로 위쪽에
가드레일 근처에 멈춰 있었는데 그곳에는 그들의 차와 충돌을 피하려다 함께 사고를 당한 것으로 보이는 빨간색 스포츠카가 처참하게 부서진 채 연기를 내뿜고 있었다. 민호는 지윤의 처절한 외침을 외면한 채 마치 홀린 사람처럼 빨간색 스포츠카를 향해 달려갔고, 지윤은 믿을 수 없는 광경에 숨이 멎을 것 같았는데 그 차는 다름 아닌 최유라의 차였고, 민호는 피를 흘리며 쓰러져 있는 유라를 끌어안고 오열하며 그녀의 이름을 부르고 있었다. 지윤은 찢어지는 듯한 복통과 함께 하체에서 뜨거운 액체가 흘러나오는 것을 느꼈고, 그것이 양수와 피가 뒤섞인 것임을 직감하며 공포에 질려 다시 한번 민호의 이름을 절규하듯 불렀지만, 민호는 유라를 안고 일어서며 잠시 지윤이 갇혀있는 차 쪽을 바라보았을 뿐이었다. 그 짧은 순간 민호의 눈빛에서 지윤이 읽은 것은 걱정이나 죄책감이 아닌 지독한 귀찮음과 냉혹한 계산이었으며, 그는 유라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것을 확인하자마자 지윤을 향해 금방 구조대를 보내겠다는 허울 좋은 거짓말을 내뱉고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유라를 안고 빗속으로 사라져버렸다. 버려졌다는 사실이 주는 충격은 육체의 고통을 압도하며 지윤의 영혼을 산산조각 냈고, 그녀는 점차 흐려지는 의식 속에서도 멀어지는 민호의 뒷모습을 눈에 새기며 피눈물을 흘렸는데, 차체 뒤쪽에서는 연료가 누출되는 소리와 함께 불꽃이 튀기 시작했고, 뜨거운 열기가 등 뒤에서부터 느껴지기 시작했다. 빗물과 눈물이 뒤섞여 범벅이 된 얼굴로 지윤은 자신의 배를 쓰다듬으며 아이에게 미안하다고 끊임없이 속삭였지만, 이미 그녀의 몸은 말을 듣지 않았고 차 안은 점차 화염에 휩싸이기 일보 직전에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평생을 바쳐 사랑하고 헌신했던 남자가 자신과 아이의 목숨보다 불륜녀의 안위를 선택했다는 잔인한 현실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사랑이라는 감정이 얼마나 부질없고 끔찍한 것인지 깨달았고, 그 자리에 남은 것은 오직 차가운 증오와 살해뿐이었다. 불길이 치솟아 오르며 차체를 집어삼키기 시작했을 때 지윤은 고통 속에서 마지막 힘을 짜내어 맹세했는데, 만약 신이 자신에게 단 한 번의 기회를 더 준다면 이 모든 고통을 민호와 유라에게 수천 배로 되돌려주겠노라고, 그리고 그들이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모든 것을 파괴해버리겠노라고 다짐했다. 거대한 폭발음과 함께 화염이 밤하늘을 붉게 물들이며 타오르기 시작했고, 폭우조차 꺼뜨릴 수 없는 그 불길은 한지윤이라는 여자가 존재했던 흔적을 지워버리려는 듯 맹렬하게 타올랐으며, 멀리서 들려오는 사이렌 소리는 마치 그녀의 죽음을 알리는 진원곡처럼 들려왔다.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차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전소된 상태였고,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탑승자가 살아남았을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고개를 저었지만, 그 불길 속에서 무언가가 끝난 것이 아니라 새로운 악몽이 시작되고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민호는 병원 응급실 복도에서 유라의 수술이 끝나기만을 기다리며 초조하게 서성이고 있었고, 경찰로부터 아내의 사고 차량이 폭발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그는 잠시 멈칫했으나 이내 표정을 관리하며 비통한 표정을 연기하기 시작했는데,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슬픔보다는 안도감이, 그리고 이제 걸림돌이 사라졌다는 비틀린 해방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는 자신의 선택이 가져올 파장이 얼마나 거대할지, 그리고 자신이 죽였다고 생각한 그 불길 속에서 어떤 괴물이 탄생하고 있는지, 꿈에도 상상하지 못한 채 유라가 깨어나면 어떻게 위로할지만을 고민하고 있었다. 시간은 흘러사고 현장의 불길은 잡혔지만 빗줄기는 여전히 멈추지 않고 내리고 있었고, 검게 그을린 차체 잔해 사이에서 훼손된 소지품들이 뒹굴고 있는 참혹한 광경은 보는 이들로 하여금 혀를 차게 만들었으나, 그 혼란스러운 현장 한 구석에서 누군가가 은밀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양복의 사내들이 구조대가 본격적으로 수습을 시작하기 전 현장에 먼저 도착해 무언가를 확인하고는 신속하게 자취를 감추었는데, 그들의 움직임은 고도로 훈련된 전문가들의 그것이었고,
이는 단순한 교통사고 현장의 모습이라기보다는 마치 작전구역을 방불케 하는 긴장감을 자아냈다. 지윤의 죽음은 다음날 아침 신문의 사회면을 장식하며 재벌가 사모님의 비극적인 최후로 보도되었고, 강민호는 아내를 잃은 슬픔에 잠긴 비운의 CEO로 포장되어 대중의 동정을 샀지만 그 모든 것은 철저하게 계산된 연출이었으며 진실은 잿더미 아래 깊숙이 묻혀버린 듯했다. 하지만 세상에는 영원한 비밀이 없듯이 그날 밤의 진실을 알고 있는 유일한 생존자가 어둠 속에서 숨죽이며 발톱을 갈고 있다는 사실은 강민호가 누리고 있는 평화가 폭풍 전야의 고요함에 불과하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었다. 의식이 돌아오는 과정은 마치 깨진 유리 조각 위를 맨발로 걷는 것과 같은 끔찍한 고통의 연속이었고, 눈을 뜨려고 노력했지만 눈꺼풀은 천근만근 무거워 좀처럼 들어 올려지지 않았는데, 코끝을 찌르는 독한 소독약 냄새와 기계적인 비푸음이 그녀가 아직 이승에 붙어있음을 알리고 있었다. 전신을 휘감는 화상 통증은 그녀의 비명을 삼켜버릴 만큼 압도적이었으나 그보다 더 큰 고통은 텅 비어버린 복부에서 느껴지는 서늘한 상실감이었고, 그것은 육체의 고통을 넘어 영혼을 갉아먹는 듯한 절망으로 다가왔다. 흐릿한 시야 사이로 하얀 가운을 입은 의료진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고, 그들 사이에서 중후한 목소리의 노신사가 지팡이를 짚고 서서 자신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그는 지윤의 돌아가신 어머니가 생전에 남모르게 후원했던 비밀 사모펀드의 수장이자 그림자 금융의 대부로 불리는 서 회장이었다. 사고 현장에서 그녀를 구해낸 것은 우연이 아니라 서 회장이 지윤의 어머니에게 진 빚을 갚기 위해 그녀의 뒤를 오랫동안 감시하고 보호해오던 경호팀의 신속한 대처 덕분이었으나, 안타깝게도 뱃속의 아이까지는 구해내지 못했다는 사실을 의료진의 침통한 표정을 통해 읽어낼 수 있었다. 지윤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소리 없는 절규를 토해냈고, 그녀의 눈에서 흘러내린 눈물은 붕대를 적시며 베개로 스며들었는데, 아이를 잃었다는 현실은 강민호에게 버림받았다는 사실보다 수천 배는 더 잔인하게 그녀의 심장을 난도질했다. 며칠 후 일반 병실이 아닌 서 회장의 저택 지하에 마련된 특수 의료시설로 옮겨진 지윤은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자신의 장례식이 성대하게 치러지는 광경을 목격하게 되었는데, 화면 속의 강민호는 검은 상복을 입고 세상에서 가장 슬픈 남편의 표정을 연기하며 조문객들의 위로를 받고 있었다. 그 역겨운 연극의 한편에는 최유라가 눈시울을 붉히며 민호의 곁을 지키고 있었고, 두 사람은 교묘하게 손을 맞잡거나 눈빛을 교환하며 지윤이 사라진 자리를 그들만의 축제로 채우고 있었는데,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지윤의 눈동자에서는 생기를 잃은 절망이 사라지고 차가운 살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가 자신의 죽음을 발판 삼아 자유를 얻고 불륜녀와 함께 행복한 미래를 꿈꾸고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확인했고, 그 순간 한지윤이라는 이름의 여자는 장례식장의 영정사진과 함께 완전히 사망했다. 서 회장은 지윤에게 새로운 삶을 제안하며 복수를 원한다면 그에 걸맞은 힘을 길러야 한다고 조언했고, 지윤은 망설임 없이 그 제안을 받아들였는데, 그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아내나 희생양으로 남지 않기로 결심했다. 화상으로 일그러진 피부를 복원하고 얼굴의 윤곽을 미세하게 조정하는 수십 번의 성형수술이 이어졌고, 그 과정은 마취 없이 뼈를 깎는 듯한 고통을 수반했지만 지윤은 단 한 번도 신음소리를 내지 않고 그 모든 과정을 묵묵히 견뎌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의 얼굴을 바라보며 과거에 유약했던 자신과 작별을 고했고, 민호가 좋아했던 긴 생머리를 자르고 날카롭고 도회적인 이미지로 변신했으며, 목소리, 톤과 걸음걸이, 심지어 식성까지 바꾸며 철저하게 다른 사람이 되기 위한 훈련에 돌입했다. 그녀의 목표는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강민호가 쌓아올린 KM그룹이라는 거대한 성을 무너뜨리고 그가 가진 모든 것을 빼앗아 철저하게 파멸시키는 것이었기에, 그녀는 감정을 지우고 이성을 칼날처럼 예리하게 다듬어야만 했다. 몸이 어느 정도 회복되자 지윤은 서 회장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아
미국 월스트리트로 건너갔고 그곳에서 앨리스 한이라는 새로운 이름으로 제2의 인생을 시작했는데 그녀가 선택한 전장은 총칼이 오가는 전쟁터보다 더 잔혹하다는 글로벌 금융시장이었다. 명문 경영대학원 MBA 과정을 최단기로 수료한 그녀는 세계적인 투자은행에 입사하여 기업 인수 합병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쌓기 시작했고 밤낮을 가리지 않고 데이터를 분석하고 시장의 흐름을 읽어내는 능력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탁월했다. 그녀는 인간적인 동정심이나 윤리의식 따위는 철저히 배제한 채 오직 이익과 승리만을 추구하는 냉혹한 승부사로 변모해갔으며 그녀의 손을 거친 기업들은 산산조각이 나거나 막대한 차익을 남기고 팔려나가기 일쑤였다. 월스트리트의 거물들은 혜성처럼 등장한 이 동양인 여성의 과감하고 무자비한 투자 방식에 경악하면서도 그녀의 탁월한 수익률 앞에서는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고 앨리스 한이라는 이름은 공포와 경외의 대상이 되어갔다. 5년이라는 시간은 지윤을 완벽하게 다른 존재로 재탄생시키기에 충분한 시간이었고 그녀는 베리티라는 거대 사모펀드의 아시아 지부장 자리에 오를 만큼 막강한 권력과 자본력을 손에 쥐게 되었다. 그동안 그녀는 강민호와 KM그룹의 동향을 하루도 빠짐없이 감시해왔는데 민호는 지윤이 죽은 후 최유라와 재혼하지는 않았으나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며 그룹을 물려받아 외형적으로는 승승장구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지윤의 예리한 눈은 KM그룹의 화려한 겉모습 뒤에 감춰진 부실한 재무 구조와 무리한 사업 확장으로 인한 자금난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있었고 지금이야말로 그들의 목줄을 조일 적기라고 판단했다. 민호는 자신의 성공에 취해 과거의 죄악을 잊고 살아가고 있었지만 지윤의 기억 속에서 그날 밤의 핏소리와 불길은 여전히 생생하게 타오르고 있었고 그녀는 매일 밤 악몽 속에서 죽은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복수에 칼날을 갈아왔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1등석 안에서 앨리스 한은 차가운 샴페인 잔을 기울이며 창밖의 구름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그녀의 곁에는 KM그룹의 기밀 자료들이 담긴 태블릿 PC가 놓여 있었다. 그녀의 외모는 5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세련되고 고혹적으로 변해 있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시베리아의 벌판처럼 차갑고 황량했으며 입가에 맴도는 미소는 먹잇감을 노리는 맹수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그녀는 이번 귀국이 단순한 금이 환향이 아니라 피비린내 나는 전쟁의 서막임을 알고 있었고 자신이 밟게 될 한국 땅이 곧 강민호와 최유라를 위한 지옥의 입구가 될 것임을 확신했다. 그녀의 계획은 치밀하고 완벽했으며 강민호가 가장 절박한 순간에 구세주처럼 등장하여 그를 파멸의 구렁텅이로 밀어넣을 준비를 모두 마친 상태였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 앨리스가 입국장을 빠져나오자 수많은 취재진과 기업 관계자들이 그녀를 맞이하기 위해 장사진을 이루고 있었는데 이는 베리티의 아시아 지부장이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력이 그만큼 지대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풍경이었다. 플래시 세례가 쏟아지는 가운데 선글라스를 낀 앨리스는 당당하고 우아한 걸음걸이로 그들 앞을 지나갔고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는 주변의 공기마저 서늘하게 만들었다.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탄 그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묘한 감회에 젖었는데 이 도시는 그녀가 사랑하고 상처받고 죽었던 곳이자 이제는 사냥꾼이 되어 다시 돌아온 약속의 땅이었다. 그녀의 휴대전화가 울리고서 회장의 비서실장으로부터 KM그룹의 강민호 회장이 면담을 요청했다는 보고가 들어오자 그녀의 입꼬리가 비릿하게 올라갔다. 예상대로 미끼를 물었군요. 최대한 거만하게 굴면서 일정을 미루세요. 그가 애가 타서 미쳐버릴 때까지. 앨리스의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단호하고 잔인했으며 그녀는 전화를 끊고 차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바라보며 속삭였다. 오랜만이야. 여보, 당신이 죽인 아내가 지옥에서 돌아왔어. 그녀의 눈동자 속에는 5년 전 그날 밤의 불길보다 더 뜨겁고 위험한 복수의 화신이 웅크리고 있었고 이제 곧 시작될 연극의 주인공으로서 무대에 오를 준비를 마친 상태였다. 리무진은
한강을 가로지르는 대교를 질주하며 강남의 마천루 숲으로 향했고, 저 멀리 우뚝 솟은 KM그룹의 본사 사옥이 그녀의 시야에 들어오자 앨리스는 주먹을 꽉 쥐며 긴 호흡을 내뱉었다. 한편 KM그룹 회장실에서 강민호는 초조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려다보고 있었는데, 최근 주력 사업인 반도체 부문의 수익성 악화와 무리하게 추진한 리조트 개발 사업의 자금난으로 인해 주주들의 압박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었다. 그는 유일한 돌파구로 글로벌 투자 자본인 베리티의 투자를 유치하는 것에 사활을 걸고 있었고, 새로 부임한 아시아 지부장 앨리스 한이라는 인물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며 그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었다. 비서실로부터 앨리스 한 측이 면담 요청을 보류했다는 보고를 받은 민호는 신경질적으로 넥타이를 풀어 헤치며 책상을 내리쳤는데, 오만하기로 소문난 월스트리트 출신 투자자가 자신을 무시한다는 생각에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찬밥 더운 밥 가릴 처지가 아니었다. 그는 옆에 있던 최유라에게 앨리스 한이 개인적인 취향이나 약점을 파악하라고 지시했고, 유라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민호의 어깨를 주무르며 그를 진정시키려 애썼지만 민호의 머릿속은 온통 돈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가득 차 있었다. 강민호는 꿈에도 몰랐다. 자신이 그토록 만나고 싶어하는 구원자 앨리스 한이 바로 5년 전 자신이 빗속에 버리고 온 아내 한지윤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그녀가 가져온 것은 구원의 동아줄이 아니라 교수대에서 내려온 밧줄이라는 것을 운명의 수레바퀴는 다시 돌기 시작했고, 죄지은 자들을 단죄하기 위한 처형식의 날짜는 시시각각 다가오고 있었다. 앨리스 한이 머무는 호텔 스위트룸에서는 서울의 야경이 한눈에 내려다 보였고, 그녀는 와인잔을 흔들며 불야성을 이루는 도시의 불빛들을 감상하고 있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강민호와 최유라의 다정한 사진 위에 붉은 와인을 쏟아부으며 중얼거렸다. 기다려. 내가 당신들이 가진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어줄 테니까. 붉은 액체가 사진 속 두 사람의 얼굴을 덮으며 마치 피처럼 흘러내렸고, 앨리스의 차가운 미소는 어둠 속에서 섬뜩하게 빛났다. 서울의 중심부의 위용을 자랑하며 우뚝 솟은 KM그룹 본사 사옥의 최상층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과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는데, 이는 그룹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이사회가 열리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강민호 회장은 상석에 앉아 초조한 표정으로 손목시계를 수시로 확인하고 있었고, 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는데, 최근 발표된 저조한 실적 보고서와 채권단들의 압박이 그의 목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회의실 테이블 주변에 앉은 임원들은 누구 하나 섣불리 입을 열지 못한 채 눈치만 살피고 있었고, 그들 역시 회사의 자금 사정이 바닥을 드러내고 있으며 이번 베리티와의 투자, 협상이 결렬될 경우 법정 관리에 들어갈 수도 있다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알고 있었다. 창밖으로 보이는 화창한 서울의 풍경과는 대조적으로 회의실 안의 공기는 마치 폭풍우가 몰아치기 직전의 바다처럼 위태롭고 불안정했으며, 민호는 마른 침을 삼키며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앨리스 한이라는 여자의 등장을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 오전 10시, 정각이 되자 굳게 닫혀있던 회의실에 육중한 문이 열리고 수행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한 여자가 걸어 들어왔는데, 그녀의 등장과 함께 회의실의 공기 흐름이 순식간에 바뀌는 듯한 착각이 들 정도였다. 날카로운 굽소리가 대리석 바닥을 울리며 규칙적으로 들려왔고, 앨리스 한은 몸에 딱 달라붙는 짙은 네이비색 정장을 입고 있었는데, 그녀의 차가우면서도 도발적인 아름다움은 좌중을 압도하기에 충분했다. 그녀는 칠흑같이 검은 머리를 단정하게 묶어 올리고 얼굴의 반을 가릴 듯한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지만, 그 너머로 느껴지는 서늘한 시선은 마치 엑스레이처럼 사람의 내면을 꿰뚫어보는 듯했다. 그녀의 뒤를 따르는 베리티의 변호인단과 회계사들은 마치 군대처럼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자리를 잡았고, 앨리스는 민호가 앉아있는 상석 맞은편에 천천히 자리를 잡고 앉아 선글라스를 벗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민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악수를 청하기 위해 손을 내밀었지만, 앨리스는 그 손을 잠시 응시하다가 무시한 채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는 것으로 인사를 대신했고, 이 무례하면서도 당당한 태도에 민호의 얼굴은 순간 붉게 달아올랐다. 그는 굴욕감을 느꼈지만 상대는 자신의 생사여탈권을 쥐고 있는 거대 자본의 대리인이었기에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자리에 앉을 수밖에 없었고, 속으로 끓어오르는 분노를 사겨야만 했다. 앨리스의 눈동자가 민호의 얼굴을 정면으로 응시했을 때 민호는 왠지 모를 기시감과 함께 등골이 오싹해지는 느낌을 받았는데, 그녀의 눈매가 죽은 아내 지윤과 묘하게 닮았다는 생각이 스쳐 지나갔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눈앞에 있는 여자는 순종적이고 유약했던 지윤과는 정반대로 오만하고 강력한 카리스마를 뿜어내고 있었기에 민호는 이내 그 생각을 머릿속에서 지워버리고 그녀가 단지 닮은 사람일 뿐이라고 단정지었다. 본격적인 회의가 시작되자 앨리스는 KM그룹 측이 준비한 프레젠테이션을 중간에 가차없이 끊어버리고 자신이 가져온 두꺼운 파일철을 테이블 위에 던지듯 올려놓았는데, 소리가 회의실 전체에 천둥처럼 울려 퍼졌다. 그녀는 차갑고 건조한 목소리로 KM그룹의 분식 회계 의혹과 부실 계열사들의 재무 상태를 적나라하게 지적하기 시작했고, 그녀가 제시하는 수치와 데이터들은 너무나도 정확하고 치명적이어서 임원들은 고개를 들 수조차 없었다. 앨리스는 마치 유능한 외과 의사가 환부를 도려내듯 KM그룹의 환부를 잔인하게 파헤쳤고, 민호가 그토록 감추고 싶어했던 치부들이 낱낱이 드러나자 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다. 그녀는 단순히 투자를 검토하러 온 것이 아니라 마치 회사를 인수하러 온 점령군 사령관처럼 행동했고,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는 비수가 되어 민호의 자존심을 난도질했다. 회의실 구석자리에 배석해 있던 최유라는 불안한 눈빛으로 앨리스를 관찰하고 있었는데, 여자의 직감으로 그녀에게서 풍겨나오는 위험한 냄새를 맡았고, 특히 앨리스가 민호를 바라볼 때 스쳐 지나가는 경멸 어린 시선이 몹시 거슬렸다. 유라는 5년 전 그날 밤의 사건 이후 늘 불안감에 시달려왔고, 혹시라도 지윤이 살아있을지도 모른다는 망상에 시달리기도 했지만, 눈앞의 여자는 지윤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달랐고, 무엇보다 지윤은 죽었다는 것이 공식적인 사실이었다. 하지만 유라는 앨리스가 서류를 넘길 때 사용하는 왼손 약지의 미세한 움직임이나 특정 단어를 발음할 때의 억양에서 묘한 익숙함을 느꼈고, 그것은 그녀의 내면에 잠재되어 있던 공포심을 자극하기 시작했다. 유라는 용기를 내어 앨리스의 공격적인 언사에 대해 반박하며 KM그룹의 미래 가치를 강조하려 했지만, 앨리스는 유라를 쳐다보지도 않은 채 코웃음을 치며 그녀의 말을 묵살해버렸다. 앨리스는 유라의 발언을 끊으며 홍보이사라는 직함이 무색할 정도로 시장 상황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고 비꼬았고, 사적인 감정이나 낙관론으로 기업을 경영하는 시대는 끝났다고 일갈하며 그녀에게 굴욕을 안겨주었다. 유라의 얼굴은 수치심으로 일그러졌고, 그녀는 주먹을 꽉 쥐며 부들부들 떨었지만 분위기를 주도하고 있는 앨리스의 기세에 눌려 더 이상 대꾸하지 못하고 입을 다물어야만 했다. 민호는 자신의 연인이자 파트너인 유라가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도 앨리스의 비위를 건드릴까봐 아무런 제지도 하지 못하고 오히려 유라에게 조용히 하라는 눈치를 주었는데, 이 비겁한 모습은 앨리스의 입가에 싸늘한 조소를 머금게 했다. 앨리스는 속으로 쾌재를 부르며 이 두 사람의 관계가 겉보기에는 견고해 보이지만 실상은 이익과 욕망으로 얽힌 모래성과 같다는 것을 확신했고, 그 틈을 파고들어 무너뜨릴 계획을 구체화했다. 지루하고 고통스러운 공방이 오간 끝에 앨리스는 마침내 본론을 꺼냈는데, 그녀는 KM그룹에 필요한 긴급 자금을 수혈해주는 조건으로 상상을 초월하는 담보와 경영, 간섭 권한을 요구했다. 그것은 사실상 회사의 경영권을 베리티 측에 넘기는 것이나 다름없는 노예 계약에 가까운 조건이었지만, 당장 부도를 막아야 하는 민호 입장에서는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기도 했다. 임원들은 술렁거리며 너무 가혹한 조건이라고 반발했지만, 앨리스는 여유롭게 의자 등받이에 기대며 싫으면 지금 당장 회의를 끝내고 나가겠다고 으름장을 놓았다. 그녀는 문 쪽을 가리키며 당장 내일 도래할 어음을 막지 못하면 KM그룹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냉정하게 말했고, 그 말은 민호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 민호는 갈등하며 고개를 떨구었고, 그의 머릿속에서는 자존심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회사를 살릴 것인가에 대한 치열한 전투가 벌어지고 있었지만 결론은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나 다름없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물잔을 들어 입을 축인 뒤 쉰 목소리로 조건을 수용하겠다고 말했고, 그 순간 회의실 안에는 무거운 탄식과 안도의 한숨이 동시에 터져나왔다. 앨리스는 승리의 미소를 감추며 미리 준비해온 계약서를 테이블 위로 밀어보냈고, 민호가 서명하는 모습을 마치 독수리가 먹잇감을 낚아채기 직전의 눈빛으로 지켜보았다. 펜 끝이 종이 위를 달리는 소리는 민호에게는 패배의 서곡처럼 들렸지만 앨리스에게는 복수의 서막을 알리는 팡파르처럼 들렸으며, 이제 강민호는 앨리스 한이라는 거미가 쳐놓은 거미줄에 완벽하게 걸려든 셈이었다. 서명을 마친 민호는 기진맥진한 표정으로 의자에 주저앉았고, 앨리스는 계약서를 챙겨 자리에서 일어나며 앞으로 잘 부탁드린다는 의례적인 인사를 건넸지만 그 목소리에는 영혼이 실려있지 않았다. 그녀는 나가기 전 잠시 멈춰서서 유라를 바라보며 묘한 미소를 지었는데, 그것은 마치 네가 가진 것을 내가 하나씩 빼앗아 가겠다는 선전포고와도 같았고, 유라는 그 섬뜩한 미소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했다. 앨리스가 회의실을 빠져나가자 민호는 넥타이를 거칠게 풀어던지며 욕설을 내뱉었고, 임원들은 쥐 죽은 듯 조용히 회장의 분노가 가라앉기를 기다렸다. 민호는 자신이 낯선 여자에게 철저하게 유린당했다는 사실에 분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녀의 압도적인 능력과 카리스마에 매료되어 있었고, 그녀를 자신의 편으로 만들고 싶다는 위험한 욕망을 품게 되었다. 회의실을 나온 앨리스는 엘리베이터에 오르자마자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벽에 기댔는데, 그녀의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고 심장은 터질 듯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눈앞에서 원수들을 보고도 당장 죽이지 않고 비즈니스 파트너로서 대화해야 했던 시간은 그녀에게도 지옥 같은 고문이었으나, 그녀는 그들의 공포와 절망을 먹고 사는 괴물이 되기로 다짐했기에 이 정도의 감정 동요는 억눌러야만 했다. 그녀는 거울을 보며 흐트러진 머리를 정리하고 다시 차가운 가면을 썼으며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로비에 대기하고 있던 수행원들을 향해 걸어갈 때는 완벽한 앨리스 한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꺼내서 회장에게 짧은 메시지를 전송했는데 미끼를 물었습니다. 작전 2단계를 시작합니다. 라는 내용이었다. 그날 밤 민호는 유라와 함께 고급 바에서 술을 마시며 낮에 있었던 일을 곱씹고 있었는데, 그는 앨리스 한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늘어놓으며 그녀의 배경과 능력에 대해 감탄하고 있었다. 유라는 그런 민호의 모습에 질투심과 불안감을 느꼈고, 여자의 직감으로 앨리스가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며 민호에게 경고했지만, 민호는 유라가 예민하게 반응한다며 그녀의 말을 귓등으로도 듣지 않았다. 유라는 술잔을 만지작거리며 앨리스의 얼굴을 떠올리려 애썼는데, 분명 낯선 얼굴이었지만 그 눈빛 속에 담긴 깊은 원망과 슬픔은 어디선가 본 듯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 유라의 뇌리에 5년 전 빗속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던 한지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가자 그녀는 소름이 끼쳐 몸을 떨었고 황급히 술을 들이켰지만 불안감은 가라앉지 않았다. 앨리스는 호텔로 돌아와 창가에 서서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며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는데, 그녀의 시선은 멀리 보이는 KM그룹 사옥의 불빛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자신이 오늘 심어놓은 독이 서서히 퍼져나가 강민호의 숨통을 조일 것이라 확신했고, 이제부터 시작될 게임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라 영혼을 건 도박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책상 위에 놓인 태블릿 PC를 켜고 다음 타깃인 KM그룹의 주력 계열사들에 대한 정보를 띄웠는데, 그녀의 손가락은 화면 위를 춤추듯 움직이며 파괴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나가고 있었다. 그녀는 입가에 희미한 미소를 띠며 중얼거렸다. 강민호, 당신이 가장 높이 올라갔다고 생각하는 순간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분이 어떤지 내가 똑똑히 가르쳐 줄게. 다음 날 아침 증권가에는 베리티가 KM그룹의
대규모 투자를 결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며 KM그룹의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등했지만 전문가들은 계약 조건에 포함된 독소 조항들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기 시작했다. 앨리스는 이 모든 상황을 예견하고 있었고 언론을 이용하여 KM그룹의 회생 가능성을 부각시키는 동시에 은밀하게는 공매도 세력과 결탁하여 주가 조작을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계획은 KM그룹을 살리는 척하면서 내부에서부터 갉아먹어 빈 껍데기로 만드는 것이었고 강민호가 구세주라고 믿고 있는 자신이 사실은 저승사자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는 이미 모든 것이 늦었을 것이었다. 앨리스는 자신의 집무실에서 강민호가 보낸 감사 화환을 바라보며 싸늘하게 웃었고 꽃을 꺾어 쓰레기통에 처박아 버렸다. 이제 앨리스는 KM그룹의 경영에 깊숙이 개입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고 첫 번째 조치로 강민호가 추진하던 리조트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를 지시했는데 이는 강민호의 자금줄이자 비자금 통로였기에 그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다. 민호는 즉시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어 항의하려 했지만 그녀의 비서는 앨리스가 중요한 회의 중이라며 전화를 끊어버렸고 민호는 수화기를 들고 허공에 대고 소리칠 수밖에 없었다.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고 앨리스는 강민호의 팔다리를 하나씩 잘라내며 그를 고립시키고 무력하게 만들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하고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최유라의 의심을 역이용하여 두 사람 사이를 갈라놓을 계략도 함께 꾸미고 있었다. 복수의 톱니바퀴는 맞물려 돌아가기 시작했고 앨리스 한의 등장은 KM그룹이라는 거대한 배를 침몰시키기 위한 빙산의 일각에 불과했다. 강민호와 최유라는 자신들에게 다가오는 파멸의 그림자를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서로를 의심하고 원망하며 서서히 무너져 내릴 준비를 하고 있었고 앨리스는 그 모든 과정을 지휘하는 마에스트로로서 지휘봉을 잡고 있었다. 밤은 깊어가고 서울의 불빛은 여전히 화려했지만 그 빛 뒤에 숨겨진 어둠은 더욱 짙어지고 있었고 앨리스의 눈동자는 그 어둠보다 더 깊고 어두운 빛을 띠며 타오르고 있었다. KM그룹의 본사 복도는 마치 살얼음판을 걷는 듯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 있었고 직원들은 숨소리조차 크게 내지 못한 채 발끝만 보고 걸어다녔는데 이는 앨리스 한이 주도하는 대대적인 구조조정 칼바람이 불어닥쳤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재무 건전성 확보라는 명분 아래 강민호 회장의 최측근이자 회사의 비자금 조성을 도왔던 재무이사를 포함한 9세대 임원들을 가차없이 해고 명단에 올렸고 그 자리를 베리티 측에서 파견한 냉철한 전문가들로 채워 넣기 시작했다. 강민호는 자신의 수족들이 잘려나가는 것을 보며 뼈아픈 고통을 느꼈지만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앨리스의 요구를 거절할 수 없는 처지였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서류의 결제, 도장을 찍을 수밖에 없었다. 앨리스는 마치 체스판의 말을 하나씩 제거하듯 민호의 주변 인물들을 정리하며 그를 고립시켰고 그 과정은 너무나도 합법적이고 논리적이어서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하게 진행되었다. 그녀는 회장실 옆에 마련된 자신의 임시 집무실에서 투명 유리 벽을 통해 고민에 빠진 민호의 모습을 지켜보며 차가운 에스프레소를 마셨고 그녀의 입가에는 사냥감이 덫에 걸려 허우적거리는 것을 즐기는 사냥꾼의 잔혹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한편 홍보이사 최유라의 집무실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택배 상자 하나가 배달되었는데 발신인이 적혀 있지 않은 검은색 상자는 묘한 불길함을 풍기고 있었고 비서는 의아한 표정으로 그것을 책상 위에 올려두고 나갔다. 유라는 찜찜한 기분으로 커터칼을 들어 상자의 테이프를 조심스럽게 잘라냈고 뚜껑을 여는 순간 그녀의 안색은 창백하게 질리며 손에 들고 있던 칼을 떨어뜨리고 말았는데 상자 안에는 불에 그을린 듯한 아기 신발 한 짝이 들어있었기 때문이었다. 그것은 5년 전 지훈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유라가 보는 앞에서 민호에게 선물하려고 샀던 것과 동일한 디자인의 신발이었고 심지어 바닥에는 지훈의 태명인 별이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새겨져 있었다. 유라는 비명을 지르며 상자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고 공포에 질린 눈으로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망상에 사로잡혀 거친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들어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회의 중인 민호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신호음만 길게 이어지는 동안 유라의 공포심은 극에 달해 식은땀이 비오듯 쏟아져 내렸다. 그 시각 강민호는 앨리스와 함께 신규 프로젝트 부지를 시찰하기 위해 이동 중이었는데 고급 세단의 뒷좌석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기류가 흐르고 있었고 민호는 앨리스에게서 풍기는 은은한 라일락 향기에 취해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다. 라일락은 과거 지훈이 가장 좋아했던 꽃향기였지만 민호는 그것을 기억하지 못했고 단지 앨리스의 고혹적인 매력에 이끌려 그녀를 훔쳐보기에 바빴는데 앨리스는 그런 민호의 시선을 느끼면서도 모른 척하며 태블릿 PC를 통해 업무를 지시하는 냉철한 모습만을 보여주었다. 그녀는 일부러 차가 급커브를 도는 순간 민호의 쪽으로 몸이 쏠리게 만들었고 순간적으로 닿은 그녀의 어깨와 머릿결의 감촉에 민호의 심장은 걷잡을 수 없이 뛰기 시작했는데 이는 단순한 비즈니스 파트너 이상의 감정을 느끼게 하려는 앨리스의 고도의 심리전이었다. 민호는 유라와의 관계가 최근 들어 히스테릭한 집착으로 변질되면서 피로감을 느끼고 있었기에 앨리스의 지적이고 차분한 매력은 그에게 신선한 충격이자 도피처처럼 다가왔고 그는 점점 앨리스라는 탓으로 깊이 빠져들고 있었다. 유라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민호의 집무실로 찾아가 난동을 부리듯 들이닥쳤고 마침 시차를 마치고 돌아온 민호와 앨리스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보자 이성을 잃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다. 그녀는 민호에게 죽은 한지윤이 살아 돌아왔다고 횡설수설하며 아기 신발 이야기를 꺼냈지만 민호는 그녀의 말을 정신 나간 소리로 치부하며 앨리스 앞에서 추태를 부리는 유라를 부끄러워했다. 민호는 유라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며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지만 유라는 앨리스를 손가락질하며 저 여자가 한지윤이라며 악을 썼고 그 순간 앨리스는 아주 잠깐 슬픈 듯한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숙였다가 다시 냉정한 표정으로 돌아왔다. 앨리스는 당황하는 민호에게 괜찮다고 말하며 유라 씨가 많이 피곤해 보이니 안정을 취하게 하라는 배려 섞인 말을 건넸지만 그 말 속에는 유라를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는 교묘한 의도가 숨겨져 있었다. 민호는 유라를 경멸 어린 시선으로 바라보며 경호원들을 불러 그녀를 끌어내라고 지시했고 유라는 끌려나가면서도 앨리스를 향해 저주를 퍼부었지만 앨리스는 그저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그 광경을 감상할 뿐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민호와 유라의 사이는 급격하게 금이 가기 시작했고 민호는 유라가 과거의 죄책감 때문에 미쳐가고 있다고 확신하며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앨리스가 의도한 바였다. 앨리스는 민호가 유라에게서 마음이 떠난 틈을 타 더욱 적극적으로 그에게 접근했고 업무를 핑계로 늦은 밤까지 함께 야근을 하거나 술자리를 가지며 그를 위로하는 척하면서 그의 내면을 잠식해 들어갔다. 어느 비오는 밤 앨리스는 민호와 함께 스카이 라운지에서 와인을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던 중 의미심장한 질문을 던졌는데 회장님은 과거의 선택을 후회하신 적이 없으신가요? 라는 물음이었다. 민호는 순간 말문이 막혔고 앨리스의 깊은 눈동자를 바라보며 5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을 떠올렸지만 그는 애써 고개를 저으며 성공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희생이 따르는 법입니다라고 변명하듯 대답했다. 앨리스는 그 대답을 듣고 잔을 들어 입술을 축이며 속으로 차갑게 비웃었는데 그것은 민호가 스스로에게 내리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는 말이었기 때문이었다. 다음 날부터 앨리스는 본격적으로 KM그룹의 숨통을 조이기 위한 작전을 실행에 옮겼고 그녀는 자신이 심어둔 내부 조력자들을 통해 주력 사업인 리조트 건설 현장에서의 안전사고를 조작하고 환경 오염 문제를 언론에 터뜨리기 시작했다. 뉴스는 연일 KM그룹의 부도덕성을 비판하는 기사들로 도배되었고 주가는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으며 성난 주주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시위를 벌였는데 민호는 걷잡을 수 없이 터지는 악재들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그는 앨리스에게 도움을 요청했지만 앨리스는 난처한 표정을 지으며
베리티 본사의 입장이 강경해서 추가 자금 지원이 어렵다는 핑계를 대며 그를 벼랑 끝으로 몰아넣었다. 앨리스는 절망에 빠진 민호에게 은밀한 제안을 하나 건넸는데 그것은 민호가 보유한 개인 지분 전량을 담보로 맡기고 고금리의 사채를 끌어다 쓰는 위험한 방법이었으나 민호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한편 정신적으로 피폐해진 유라는 앨리스의 뒷조사를 멈추지 않았고 사설 탐정을 고용해 그녀의 과거 행적을 샅샅이 파헤쳤지만 앨리스 한이라는 인물의 과거는 너무나도 완벽하게 조작되어 있어 의심할 만한 구석을 찾을 수가 없었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학력과 경력은 물론이고 출생 기록까지 모든 것이 서류상으로 완벽하게 존재했지만 유라의 직감은 여전히 그녀가 한지윤이라는 것을 외치고 있었기에 괴리감에 괴로워했다. 유라는 지윤의 납골당을 찾아가 그녀의 유골함 앞에서 울며 용서를 빌다가도 다시 분노하며 유골함을 부숴버리고 싶은 충동에 시달리는 등 조울증 증세를 보이기 시작했고 약물에 의존하지 않고는 잠들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앨리스는 유라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고 있었고 때때로 발신 번호 표시 제한으로 전화를 걸어 지윤이 즐겨 부르던 자장가 소리를 들려주거나 빗소리 ASMR을 전송하며 유라의 정신을 붕괴시키는 심리 고문을 멈추지 않았다. KM그룹의 상황이 악화일로를 걷는 가운데 앨리스는 민호에게 그룹의 알짜배기 자산인 반도체 사업부를 분할 매각하여 현금을 확보하라는 조언을 했고 이는 사실상 그룹의 미래, 성장 동력을 팔아치우라는 말과 다름없었지만 민호는 이미 이성적인 판단력을 잃은 상태였다. 그는 앨리스의 말이 곧 법이라고 믿으며 맹목적으로 따랐고 이사회 승인 없이 독단적으로 매각 협상을 진행하려 했는데 이는 배임 혐의로 고소당할 수 있는 치명적인 실수였다. 앨리스는 이 모든 과정을 녹취하고 증거 자료를 수집하며 민호를 법적으로 매장시킬 준비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었고 그녀의 책상 서랍 속에는 민호를 감옥으로 보낼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들이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 그녀는 민호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고 이제 곧 거대한 제국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며 전율을 느꼈다. 어느 날 앨리스는 민호를 자신의 펜트하우스로 초대했는데 그곳은 최고급 가구와 예술 작품들로 장식된 화려한 공간이었지만 어딘가 모르게 서늘하고 공허한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민호는 앨리스의 초대에 들떠 꽃다발을 들고 찾아갔고 앨리스는 그를 맞이하며 직접 요리한 스테이크를 대접했는데 그 맛은 놀랍게도 과거 지윤이 특별한 날에만 해주던 소스 맛과 정확히 일치했다. 민호는 한 입 먹는 순간 멈칫하며 묘한 향수를 느꼈지만 앨리스가 미국 유학 시절 유명 셰프에게 배운 레시피라고 둘러대자 의심을 거두고 맛있게 접시를 비웠다. 식사 도중 앨리스는 와인잔을 부딪히며 민호의 눈을 깊이 응시했고 회장님,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기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라고 물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빛은 칼날처럼 날카로웠다. 민호는 술기운과 분위기에 취해 몽롱한 상태로 글쎄요, 저는 항상 앞만 보고 달려서 뒤를 돌아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라고 대답했고 앨리스는 언젠가는 뒤를 돌아보게 되실 거예요. 그때는 이미 늦었겠지만요 라고 속삭이듯 말했다. 그날 밤 민호는 앨리스의 집에서 잠이 들었고 꿈속에서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지윤이 자신을 원망스럽게 바라보는 악몽을 꾸었는데 땀에 젖어 깨어났을 때 앨리스는 침대 옆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어둠 속에서 빛나는 그녀의 눈동자는 마치 저승사자의 그것처럼 섬뜩했고 민호는 본능적인 공포를 느꼈지만 앨리스가 다정하게 이마의 땀을 닦아주자 안도하며 다시 잠이 들었다. 앨리스는 잠든 민호의 얼굴을 바라보며 손에 쥐고 있던 주사기를 만지작거렸는데 그것은 근육 이완제와 환각 성분이 섞인 약물이었고 그녀는 아주 미량을 민호가 마신 물에 타 놓았던 것이다. 그녀는 민호의 귓가에 대고 잘 자요. 내 사랑, 당신의 악몽은 이제부터 시작이니까 라고 나지막이 속삭였고 창밖에서는 5년 전 그날처럼 천둥번개가 치기 시작했다. 유라는
약에 취해 비틀거리며 민호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민호의 전화기는 꺼져 있었고 그녀는 배신감과 공포에 휩싸여 차를 몰고 민호의 집으로 향했다. 그러나 민호의 집 앞에는 낯선 검은색 차들이 진을 치고 있었고 유라는 본능적으로 위험을 감지하고 차를 돌리려 했지만 이미 늦어버렸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유라의 차를 가로막았고 차문이 열리면서 회장의 비서실장이 내려와 유라에게 정중하지만 위협적인 어조로 앨리스 대표님이 잠깐 뵙자고 하십니다라고 말했다. 유라는 반항하려 했지만 건장한 사내들에 의해 억지로 다른 차에 태워졌고 그녀는 자신이 끌려가는 곳이 지옥의 입구라는 것을 직감하며 절망적인 비명을 질렀다. 서울의 밤을 화려하게 수놓는 최고급 호텔의 그랜드 볼룸에서는 KM그룹이 주최하는 자선 파티인 천사의 밤 행사가 성대하게 열리고 있었는데 이 자리는 강민호 회장이 최근 땅에 떨어진 그룹의 이미지를 쇄신하고 상류층 사교계에서의 입지를 다시 한번 공고히 하기 위해 마련한 위선적인 무대였다. 행사장 입구부터 늘어선 화려한 화환들과 끊임없이 터지는 카메라 플래시 세례는 겉보기에는 화려하고 평화로워 보였지만 그 안을 채우고 있는 공기는 욕망과 탐욕 그리고 서로를 향한 경계심으로 탁하게 오염되어 있었다. 정재계의 유력 인사들은 샴페인 잔을 부딪히며 가식적인 웃음을 주고받았고 겉으로는 자선을 이야기하고 있었지만 그들의 대화 주제는 오로지 돈과 권력 그리고 뒷거래에 관한 것들뿐이었는데 이 역겨운 풍경을 무대 뒤편에서 지켜보는 누군가의 시선은 그 어떤 때보다 차갑게 빛나고 있었다. 강민호는 턱시도를 입고 호스트로서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감출 수 없는 피로와 초조함이 묻어 있었고 억지로 입꼬리를 올리고 있는 그의 모습은 마치 줄에 매달린 꼭두각시 인형처럼 위태로워 보였다. 민호의 곁에는 창백한 얼굴에 짙은 화장으로 병색을 감춘 최유라가 서 있었는데 그녀는 앨리스의 부하들에게 납치되어 며칠간 감금된 채 심리적인 고문을 당하다가 오늘 아침 극적으로 풀려난 상태였다. 그녀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고 흔들리고 있었고 화려한 드레스 자락 아래로 보이는 손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는데 앨리스 측은 그녀에게 파티에서 실수하면 영원히 정신병원에 가두어 버리겠다는 협박과 함께 그녀를 풀어주었던 것이다. 유라는 파티장의 화려한 조명과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자신을 조여오는 쇠사슬처럼 느껴져 숨을 쉬기조차 힘들었지만 민호는 그녀의 상태를 걱정하기보다는 행여나 그녀가 실수해서 자신의 체면을 구길까봐 전전긍긍하며 그녀의 팔을 아플 정도로 꽉 움켜쥐고 있었다. 민호는 유라에게 계속해서 미소를 지으라고 귓속말을 했지만 그 목소리는 연인에 대한 다정함이 아니라 명령을 내리는 주인의 그것과 같았고 유라는 공포와 배신감에 휩싸인 채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다. 파티의 분위기가 무르익어갈 무렵 행사장 입구 쪽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와 함께 홍해 갈라지듯 사람들이 양옆으로 물러나며 길이 만들어졌고 그 길 끝에서 앨리스 한이 모습을 드러냈는데 그녀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사건이자 충격이었다. 그녀는 핏빛처럼 붉은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었는데 그 강렬한 색채는 그녀의 하얀 피부와 대비되어 보는 이들의 시선을 단숨에 사로잡았고 목에 걸린 다이아몬드 목걸이는 조명을 받아 눈부시게 반짝이고 있었다. 앨리스는 마치 여왕이 자신의 영토를 시찰하듯 당당하고 오만한 걸음걸이로 행사장 중앙을 가로질러 걸어왔고 그녀가 지나가는 곳마다 사람들은 숨을 죽이며 그녀의 압도적인 아우라의 경의를 표하거나 두려움을 느꼈다. 그녀는 민호와 유라가 서 있는 곳을 향해 똑바로 걸어왔고 입가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머금고 있었는데 그것은 오늘 밤 이곳을 피로 물들일 학살자가 보내는 잔인한 인사와도 같았다. 앨리스가 민호와 유라 앞에 멈춰서자 주변의 공기는 순식간에 얼어붙었고 음악 소리마저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는데 앨리스는 우아하게 샴페인 잔을 들어올리며 건배를 제의했다. KM그룹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드립니다. 회장님, 그리고 최 이사님도 안색이 조금 안 좋아 보이시는데 오늘 밤은 즐기시길 바랍니다. 앨리스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유라의 귀에는 마치
지옥에서 온 사신의 속삭임처럼 들렸고, 유라는 앨리스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는 순간 숨이 붙을 듯한 충격을 받았다. 그 목걸이는 5년 전 민호가 지윤에게 프러포즈할 때 선물했던 것과 똑같은 디자인이었고, 심지어 펜던트 뒤쪽에 새겨진 이니셜까지 선명하게 보였던 것이다. 유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리기 시작했고,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과거의 환영과 현재의 공포가 뒤섞여 이성의 끈이 뚝 끊어지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였어. 정말 너였어. 유라는 비명에 가까운 소리를 지르며 뒷걸음질 쳤고 샴페인 잔을 떨어뜨려 산산조각을 내버렸는데 파편이 튀며 주변 사람들의 비명과 함께 파티장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민호는 당황하여 유라의 입을 막으려 했지만 이미 패닉 상태에 빠진 유라는 민호를 뿌리치며 앨리스를 향해 삿대질을 해댔고, 저 여자가 한지윤이야. 불에 타 죽은 귀신이 돌아왔다고라고 악을 썼다. 사람들은 경악한 표정으로 유라와 앨리스를 번갈아 쳐다보았지만 앨리스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오히려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이사님이 많이 취하신 것 같군요. 의사를 부르는 게 좋겠습니다라고 차분하게 대응했다. 앨리스의 완벽한 연기에 사람들은 유라가 알코올 중독이나 정신 이상으로 헛소리를 한다고 수근거리기 시작했고, 분위기는 급격하게 앨리스에게 유리한 쪽으로 흘러갔다. 궁지에 몰린 유라는 자신이 미친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횡설수설하며 폭탄 발언을 쏟아내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KM그룹의 비자금 조성과 정관계 로비, 그리고 민호가 지시한 불법적인 일들에 대한 적나라한 폭로였다. 강민호가 다 시킨 거야. 내가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서 돈 세탁해주고 의원들한테 뇌물 가져다 바쳤어. 그런데 이제 와서 나를 미친년 취급해 유라의 입에서 터져나온 말들은 파티장에 와있던 기자들의 귀를 쫑긋하게 만들었고,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지며 유라의 광기 어린 모습을 담아내기 시작했다. 민호의 얼굴은 사색이 되어갔고, 그는 자신의 모든 치부가 드러나는 것을 막기 위해 경호원들에게 소리치며 유라를 끌어내라고 지시했다. 이것은 앨리스가 가장 원했던 그림이었고, 적들이 스스로 무너져 내리며 서로의 목덜미를 물어뜯는 추악한 진흙탕 싸움이 시작된 것이다. 경호원들이 달려들어 유라를 제압하려 하자 유라는 발악하며 민호의 멱살을 잡고 늘어졌고, 네가 죽였잖아. 5년 전 빗길에서 지윤이를 버리고 나를 구했잖아. 그래놓고 이제 와서 모른 척해 라며 절규했다. 이 충격적인 발언에 장내에는 찬물을 끼얹은 듯한 침묵이 흘렀고, 민호는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진 얼굴로 유라의 뺨을 거세게 올려붙였다. 짝하는 파열음과 함께 유라는 바닥으로 나뒹굴었고,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이 여자가 드디어 미쳤군.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으로 당장 경찰에 넘겨 라고 소리쳤다. 민호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 5년을 함께한 연인이자 공범인 유라를 철저하게 짓밟고 꼬리 자르기를 선택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고, 사람들의 눈초리는 의심과 경멸로 바뀌어 있었다. 앨리스는 바닥에 쓰러져 피를 흘리는 유라와 씩씩거리는 민호를 번갈아 보며 입가에 싸늘한 미소를 띄었는데, 그녀는 천천히 유라에게 다가가 쪼그리고 앉아 손수건을 건네는 심여수라며 귓가에 작게 속삭였다. 아픈 건 잠깐이야. 하지만 지옥은 영원할 거야. 유라야, 내가 말했잖아. 다 뺏어버리겠다고. 그 목소리는 분명 죽은 지은의 목소리였고, 유라는 공포에 질려 눈을 까디집고 거품을 물며 기절해버렸다. 경호원들에 의해 질질 끌려나가는 유라의 모습은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파티장은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지만 앨리스는 마치 무대 위의 주인공처럼 우아하게 일어서서 온매무새를 다듬었다. 민호는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해명하느라 진땀을 흘리고 있었고, 앨리스는 그 혼란스러운 틈을 타 조용히 발코니 쪽으로 몸을 피했다. 발코니의 어둠 속에는 KM그룹의 경쟁사인 태성그룹의 박 회장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앨리스가 미리 약속을 잡아놓은 이 파티의 또 다른 관객이자 집행관이었다. 앨리스는 핸드백에서 작은 USB 메모리를 꺼내 박 회장에게 건넸고 약속하신 선물입니다. KM그룹의 이중장부와
강민호 회장의 뺑소니 사고 은폐 기록, 그리고 오늘 최유라 이사가 폭로한 내용의 증거 자료들이 들어있습니다 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탐욕스러운 눈빛으로 USB를 받아들며 호탕하게 웃었고, 앨리스 대표, 정말 무서운 사람이군. 이 정도면 강민호는 재기가 불가능하겠어. 우리 태성이 베리티와 손을 잡게 되어 영광입니다라며 악수를 청했다. 앨리스는 차가운 손으로 그의 손을 맞잡으며 내일 아침 장이 열리면 KM의 주식은 휴지 조각이 될 겁니다. 그때 헐값에 주우시면 됩니다라고 몸이 건조하게 대답했다. 파티가 강제 종료되고 손님들이 모두 떠난 뒤 텅 빈 연회장에는 강민호 혼자 덩그러니 남겨져 있었는데, 바닥에는 깨진 유리 조각들과 유라가 흘린 핏자국만이 선명하게 남아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풀어 헤치고 멍하니 허공을 응시하고 있었는데 머릿속은 하얗게 비어버렸고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감조차 잡을 수 없었다. 그때 앨리스가 천천히 그에게 다가와 어깨에 손을 올리며 위로하는 척 말을 걸었다. 회장님, 너무 상심하지 마세요. 최 이사님 문제는 변호사를 통해 해결하면 됩니다. 제가 돕겠습니다. 민호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앨리스의 손을 잡으며, 앨리스 대표, 당신만이 내 유일한 희망입니다. 제발 나를 버리지 말아줘요 라고 애원했다. 앨리스는 그런 민호를 내려다보며 속으로 조소를 날렸지만 겉으로는 그러며, 저는 끝까지 회장님 곁에 있을 겁니다. 회장님이 죗값을 다 치르는 그날까지 말이죠 라고 중의적인 대답을 하며 그를 안심시켰다. 호텔을 빠져나온 앨리스는 대기하고 있던 리무진에 올라타자마자 참고 있던 역겨움을 토해내듯 깊은 한숨을 내쉬었고, 차창 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여전히 무심하게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스마트폰을 켜고 실시간 검색어 1위에 오른 KM그룹 최유라 폭로와 강민호 회장 불륜 스캔들 기사들을 확인하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여론은 이미 불길처럼 타오르며 KM그룹에 대한 불매운동과 강 회장의 구속수사를 촉구하고 있었고, 검찰도 내일 오전 압수수색을 예고하는 속보를 내보내고 있었다. 앨리스는 차 뒷좌석에 놓인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어 꽃잎을 하나씩 뜯어내며 중얼거렸다. 사랑한다. 안 한다. 죽인다. 살린다. 아니, 죽는 것보다 더 고통스럽게 살게 한다. 마지막 꽃잎이 떨어지는 순간 그녀의 눈빛은 5년 전 그날 밤의 화염보다 더 뜨겁게 타오르고 있었고, 이제 남은 것은 완벽한 파멸뿐이었다. 그날 밤 유라는 정신병원 독방에 갇혀 진정제를 맞고 잠들었지만 꿈속에서도 불타는 차 안에서 웃고 있는 지윤의 모습에 시달려야 했고, 민호는 텅 빈 저택에서 술에 취해 앨리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받지 않았다. 모든 것이 앨리스의 각본대로 완벽하게 흘러가고 있었고, 이제 클라이맥스를 향한 카운트다운은 끝났다. 거대한 제국의 붕괴는 시작되었고, 그 잔해 속에 묻힐 사람들은 자신들이 지은 죄의 무게에 짓눌려 비명조차 지르지 못할 운명이었다. 앨리스는 호텔 펜트하우스로 돌아와 샤워기 물줄기 아래서 붉은 드레스를 입은 채로 주저앉아 오열했는데, 그것은 복수의 기쁨이 아니라 텅 빈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슬픔과 허무함 때문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이내 눈물을 닦고 일어섰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눈동자를 보며 다시 한번 차갑게 다짐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강민호, 너의 지옥은 이제부터가 진짜야. 다음 날 아침, 대한민국을 강타한 것은 태풍보다 더 강력한 충격파였는데, 모든 언론사와 인터넷 포털 사이트는 KM그룹과 강민호 회장에 대한 기사로 도배되다시피 했고, 그 내용은 하나같이 충격적이고 파괴적인 것들이었다. 앨리스 한이 밤새 언론에 제보한 자료들은 최유라가 파티장에서 폭로했던 내용들을 뒷받침하는 구체적인 증거들뿐만 아니라 강민호가 지난 5년간 저질러온 횡령, 배임, 주가 조작, 그리고 정관계 뇌물 리스트까지 포함하고 있었는데, 이는 KM그룹이라는 거대한 탑의 뿌리부터 흔들어 놓기에 충분했다. 주식시장이 열리자마자 KM그룹의 주가는 하한가로 직행했고, 성난 개미 투자자들과 시민단체들은 본사 앞으로 몰려와 강민호의 구속을 외치며 계란을 투척하는 등
폭동에 가까운 시위를 벌였다.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KM그룹 본사와 강민호의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을 전격적으로 단행했고 방송 헬기들이 상공을 선회하며 이 모든 과정을 생중계하는 광경은 마치 전쟁, 영화의 한 장면을 방불케 했다. 그러나 대중을 가장 격분하게 만든 결정적인 스모킹건은 금융범죄가 아니라 익명의 제보자가 인터넷에 공개한 5분 분량의 블랙박스 복원 영상이었는데 그것은 5년 전 그날 밤 빗길 사고 현장의 참혹한 진실을 담고 있었다. 영상 속에는 뒤집힌 차 안에 갇혀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임신한 아내를 외면한 채 불륜녀만을 구해 사라지는 강민호의 비정한 모습과 유라가 먼저야. 구조대는 곧 올 거야 라고 내뱉는 그의 육성이 소름 끼칠 정도로 생생하게 녹음되어 있었다. 이 영상은 삽시간에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강민호는 단순한 부도덕한 기업인을 넘어 천인공노할 살인마이자 파렴치한 인간 쓰레기로 낙인 찍히며 전 국민적인 공분의 대상이 되었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강민호의 엄벌을 촉구하는 청원이 게시된 지 1시간 만에 50만 명의 동의를 얻었고 여론은 그를 사회에서 영원히 매장시켜야 한다고 들끓고 있었다. 회장실에 고립된 강민호는 창밖으로 보이는 시위대와 뉴스 화면을 번갈아 보며 사시나무 떨듯 떨고 있었는데 그의 휴대전화는 불통이 된 지 오래였고 믿었던 측근들과 변호인단조차 그의 연락을 피하며 등을 돌린 상태였다. 더욱 비참한 것은 그룹의 대주주인 친척들과 아버지마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여 강민호의 회장직 해임안을 가결시키고 그를 가문에서 제명하겠다고 발표하며 꼬리 자르기에 나섰다는 사실이었다. 그는 하루아침에 모든 권력과 명예 그리고 가족까지 잃고 벼랑 끝에 내몰린 신세가 되었지만 아직 그에게는 마지막 동아줄이라고 믿는 앨리스 한이 남아있었다. 그는 앨리스가 자신을 위해 준비해둔 비상자금과 해외 도피처가 있을 것이라는 헛된 희망을 품고 비밀 통로를 이용해 검찰의 포위망을 뚫고 필사적으로 건물을 빠져나갔다. 모자를 푹 눌러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채 택시를 잡아탄 민호는 기사에게 앨리스의 펜트하우스 주소를 대며 빨리 가달라고 재촉했고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는 자신의 뉴스를 들으며 미칠 것 같은 공포와 수치심에 몸을 떨었다. 그는 자신이 지윤에게 했던 짓이 세상에 드러났다는 사실보다 당장 감옥에 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더 컸고 어떻게든 앨리스를 만나 자금을 받아 해외로 도피한 뒤 성형수술을 하고 신분 세탁을 해서 새 삶을 살겠다는 이기적인 망상에 빠져 있었다. 앨리스의 펜트하우스 앞에 도착한 그는 인터폰을 미친 듯이 눌러댔고 잠시 후 문이 열리자 마치 구원을 받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안으로 뛰어들어갔는데 거실의 분위기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고 모든 커튼이 쳐져 있어 어두컴컴했다. 거실 중앙의 소파에는 앨리스 한이 다리를 꼬고 앉아 와인을 마시고 있었는데 그녀는 민호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도 일어나지 않고 그저 싸늘한 눈빛으로 그를 응시할 뿐이었다. 민호는 그녀의 발치에 무릎을 꿇고 매달리며 앨리스 대표, 나 좀 살려줘요. 지금 밖이 난리가 났어. 약속했던 자금은 어디 있습니까? 당장 비행기를 띄워줘요. 라고 애원했다. 그의 몰골은 헝클어진 머리와 땀에 젖은 셔츠, 그리고 공포로 풀린 눈동자 때문에 처참하기 그지없었고 한때 재계 서열 상위권 그룹을 호령하던 CEO의 위엄은 찾아볼 수 없었다. 앨리스는 천천히 와인잔을 테이블에 내려놓으며 입을 열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북극의 빙하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살려달라. 당신이 5년 전 그 빗속에서 지윤 씨가 그렇게 외쳤을 때는 어떻게 했었죠? 강민호 씨. 민호는 순간 귀를 의심하며 고개를 들어 앨리스를 쳐다보았는데 그녀가 자신의 죽은 아내 이름을 입에 올린 것이 처음이었기 때문이었다. 그게 무슨 소리요?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우리 계약했잖아. 당신이 나를 돕기로 했잖아. 민호는 다급하게 소리쳤지만 앨리스는 비웃음을 흘리며 자리에서 일어났고 천천히 그에게 다가갔다. 계약아, 당신의 영혼을 파는 그 계약서 말인가요?
그건 이미 휴지 조각이 되었어요. 내가 원한 건 당신의 회사가 아니라 당신의 파멸이었으니까. 앨리스의 말에 민호는 멍한 표정으로 뒷걸음질을 쳤고 무언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직감했지만 도망칠 곳은 없었다. 앨리스는 거실에 대형 스크린을 리모컨으로 켰고 화면에는 민호가 앨리스에게 불법 자금을 요청하고 주가 조작을 공모하는 장면들이 고화질로 재생되기 시작했는데 그것은 앨리스가 몰래 설치해둔 카메라에 찍힌 영상들이었다. 이 정도면 당신은 무기징역도 가능할 거야. 살인, 횡령, 사기, 죄목이 너무 많아서 다 나열하기도 힘들군. 앨리스는 민호를 벽으로 몰아붙이며 싸늘하게 말했고 민호는 공포에 질려 당신 도대체 누구야? 왜 나한테 이러는 거야? 베리티가 시킨 거야? 라고 더듬거렸다. 앨리스는 민호의 코앞까지 얼굴을 들이밀며 쓰고 있던 안경을 벗어던지고 머리를 풀었는데 그 순간 그녀의 분위기가 묘하게 바뀌며 민호의 기억 속 깊은 곳에 묻혀있던 누군가의 모습과 겹쳐 보이기 시작했다. 나를 봐. 강민호, 똑바로 봐. 앨리스의 목소리가 떨리기 시작했고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니라 분노의 눈물이었다. 민호는 홀린 듯 그녀의 눈을 바라보았고 5년 전 자신이 빗속에 버리고 갔던 아내의 눈동자와 지금 눈앞에 있는 여자의 눈동자가 정확히 일치한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심장이 솟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설마 말도 안 돼. 너는 죽었어. 내 눈으로 차가 폭발하는 걸 봤는데 민호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으며 바닥을 기어가듯 뒷걸음질 쳤지만 앨리스는 그를 따라가며 굽으로 그의 손등을 짓밟았다. 그래, 한지우는 그날 밤 죽었어. 네가 죽였지. 불에 타 죽어가는 나랑 우리 별이를 버리고 넌 네 첫사랑을 구하러 갔잖아. 앨리스. 아니, 지윤의 절규는 펜트하우스의 높은 천장을 울리며 민호의 고막을 찢어놓을 듯했다. 지윤은 드레스의 어깨끈을 내려 왼쪽 어깨부터 팔까지 이어지는 흉측한 화상 흉터를 드러냈는데 그것은 5년 전 사고의 참혹함을 증명하는 지울 수 없는 낙인이었다. 민호는 그 흉터를 보는 순간 비명을 지르며 눈을 감아버렸지만 지윤은 억지로 그의 턱을 잡아 올려 자신을 보게 만들었다. 보란 말이야. 이게 네가 만든 작품이야. 매일 밤 살이 타들어가는 고통 속에서 내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너를 죽이고 싶었어. 네, 뼈와 살을 분리해서 씹어먹고 싶을 만큼 증오했어. 지윤의 분노는 화라산처럼 폭발했고 민호는 너무나도 큰 공포와 충격에 압도되어 말문이 막혀버렸고 그저 잘못했어. 지윤아, 내가 미쳤었나 봐. 제발 용서해줘. 라고 앵무새처럼 반복할 뿐이었다. 용서시는 용서할지 몰라도 나는 아니야. 너는 내 아이를 죽였고 내 인생을 짓밟았어. 이제 내 차례야. 네가 가진 모든 것을 잃고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존재가 되어 바닥을 기어다니는 꼴을 내 눈으로 똑똑히 봐야겠어. 지윤은 민호의 멱살을 잡고 그를 일으켜 세운 뒤 창가로 끌고 갔다. 창밖으로는 저 멀리 경찰차의 사이렌 불빛들이 펜트하우스를 향해 다가오고 있는 것이 보였고 지윤은 민호의 귀에 대고 속삭였다. 들리니 너를 데리러 오는 소리가 저들이 널 지옥으로 데려갈 거야. 거기서 썩어 문드러지면서 평생 내 이름과 우리 아이의 이름을 기억해. 민호는 창밖을 보며 절망적인 표정을 지었고 이제는 정말 끝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실감했다. 그때 현관문이 부서질 듯한 소리와 함께 경찰 특공대와 검찰 수사관들이 들이닥쳤고 강민호 씨 당신을 살인 및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체포합니다라는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민호는 반항할 힘조차 잃은 채 멍하니 서 있었고 수사관들이 그를 덮쳐 수갑을 채우는 동안에도 그의 시선은 오직 지윤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지윤은 그 혼란스러운 와중에도 미동도 하지 않고 팔짱을 낀 채 차가운 표정으로 민호가 연행되는 모습을 지켜보았는데 그녀의 눈빛은 마치 쓰레기를 치우는 것을 보는 듯한 경멸로 가득 차 있었다. 민호는 끌려나가면서 마지막 발악처럼 지윤아 여보,
내가 잘못했어. 한 번만 기회를 줘. 제발. 이라고 울부짖었지만 지우는 고개를 돌려 그를 외면해버렸다. 강민호가 끌려나가고 집안이 다시 고요해지자 지우는 참았던 숨을 몰아쉬며 소파에 주저앉았는데 온몸에 힘이 빠져나가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 없을 정도로 탈진해버렸다. 복수는 성공했다. 강민호는 사회적으로 매장되었고 감옥에서 평생을 썩게 될 것이며 최유라 역시 정신병원에 갇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 하지만 승리의 기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는데 그것은 복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죽은 아이와 잃어버린 5년의 시간은 결코 되돌아오지 않는다는 서글픈 현실 때문이었다. 그녀는 테이블 위에 놓인 초음파 사진, 타다 남은 유일한 유품을 손에 쥐고 오열하기 시작했고 그 울음소리는 넓은 펜트하우스를 가득 채우며 슬프게 울려 퍼졌다. 뉴스에서는 강민호 회장의 체포 소식을 속보로 내보내고 있었고 앵커는 재벌가의 비뚤어진 욕망이 부른 참극, 죽은 줄 알았던 아내의 화려한 복수 등의 자극적인 타이틀을 달아 보도하고 있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드라마 같은 이야기에 열광하며 정의가 구현되었다고 환호했지만 그 정의를 위해 한 여자가 치러야 했던 고통의 깊이를 이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지우는 눈물을 닦고 일어나 창가에 섰고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안녕, 강민호. 그리고 안녕, 한지윤. 이제 앨리스도 지윤도 아닌 그냥 나로 살아갈 거야.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는데 구치소에 수감된 강민호가 변호사 접견조차 거부한 채 이상 행동을 보인다는 소식이 들려왔고 그가 밤마다 벽을 보고 누군가와 대화를 하거나 허공을 향해 비는 등 정신착란 증세를 보이고 있다는 보고가 올라왔다. 서 회장은 지은에게 전화를 걸어 강민호가 완전히 무너진 것 같군요. 이제 마무리만 남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를 만나보겠습니까? 라고 물었고 지우는 잠시 침묵하다가 네, 가겠습니다. 제 손으로 마침표를 찍어야죠 라고 대답했다. 그녀는 이것이 강민호에게 주는 마지막 형벌이자 자신을 처맘해던 과거의 사슬을 완전히 끊어내는 의식이 될 것임을 알고 있었다. 그녀는 검은색 정장으로 갈아입고 구치소로 향하는 차에 올랐고 차창 밖으로 내리는 비는 5년 전 그날처럼 거세게 쏟아지고 있었다. 구치소 접견실의 차가운 공기는 지윤의 피부를 찔러왔고 유리벽 너머로 보이는 강민호의 모습은 충격적이었는데 불과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은 듯한 얼굴에 초점 없는 눈동자를 하고 있었다. 그는 지윤이 들어오자마자 유리벽에 달라붙으며 유라야 아니지. 지윤이지 지윤아. 나 좀 꺼내줘. 여기가 너무 추워. 불이 자꾸 보여. 뜨거워. 라고 횡설수설하며 울먹였다. 지윤은 그런 그를 무표정하게 바라보다가 인터폰을 들고 짧게 한마디를 던졌다. 그 불길. 평생 기억해. 그게 네가 선택한 지옥의 온도니까. 그녀는 수화기를 내려놓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접견실을 빠져나왔고 등 뒤에서 들려오는 민호의 절규는 빗소리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구치소를 나온 지유는 우산을 쓰지 않고 비를 맞으며 걸었는데 차가운 빗물이 그녀의 얼굴을 타고 흘러내리며 뜨거웠던 복수의 열기를 식혀주는 듯했다. 그녀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고 비구름 사이로 아주 희미하게 비치는 햇살 한 줌을 발견했다. 이제 정말 끝났다. 그녀를 괴롭히던 악몽도, 증오도, 미련도 모두 저 빗물과 함께 씻겨 내려갔고 그녀 앞에는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하얀 도화지 같은 미래만이 놓여 있었다. 그녀는 빗속을 걸어가며 처음으로 진정한 자유를 느꼈고 그녀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볍고 단단했다. 계절이 2번 바뀌고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할 무렵 대한민국 재계를 호령하던 거대 공룡 KM그룹의 해체 작업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었는데 법원의 파산 선고와 함께 진행된 자산 매각 경매장은 마치 하이에나들이 죽은 사자의 고기를 뜯어먹기 위해 모여든 아수라장과도 같았다. 한때 대한민국 경제의 한 축을 담당했던 기업의 몰락은 너무나도 허망하고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며 본사 건물 외벽에 붙어있던 거대한 KM 로고가
크레인에 의해 철거되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순간 이를 지켜보던 수많은 해직 직원들과 시민들은 탄식과 환호가 뒤섞인 묘한 감정을 느꼈다. 강민호가 그토록 지키고 싶어 했던 회사는 공중분해되어 경쟁사들과 사모펀드들에게 헐값에 팔려나갔고, 그가 평생을 바쳐 쌓아올린 명성은 비리백화점이라는 오명과 함께 역사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경매장 맨 뒷줄에 앉아 이 모든 과정을 차가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던 앨리스 한은 경매 진행자가 낙찰봉을 두드리는 소리를 들으며 비로소 길었던 복수의 여정의 마침표가 찍혔음을 실감했고, 그녀의 손에는 KM그룹 본사 4억의 인수계약서가 들려 있었다. 강민호의 몰락은 단순히 개인의 파멸에 그치지 않고 그가 속한 가문 전체를 벼랑 끝으로 내몰았는데, 평소 지훈을 무시하고 며느리 취급조차 하지 않았던 시부모들은 아들의 구속과 함께 전 재산이 압류당하고 거리에 나앉는 신세가 되었다. 강 회장의 아버지는 충격으로 뇌졸중이 와서 쓰러졌지만 병원비조차 없어 허름한 요양병원 다인실에 방치되었고, 어머니는 빚쟁이들의 독촉에 시달리며 남의 집 식모살이를 전전하는 처지로 전락했다. 그들은 텔레비전 뉴스에서 승승장구하는 앨리스 한의 모습을 볼 때마다 땅을 치며 후회했고, 5년 전 며느리가 사고를 당했을 때 조금이라도 신경을 썼더라면 이런 비극은 없었을 것이라는 뒤늦은 자책감에 시달려야 했다. 하지만 세상은 냉정했고 인과응보의 법칙은 그들에게 일말의 자비도 베풀지 않았으며, 그들은 자신들이 저지른 오만과 방관의 대가를 남은 평생 동안 처절한 가난과 멸시 속에서 치러야만 했다. 철창 안에 갇힌 강민호의 삶은 지옥 그 자체였는데, 그는 독방에서 하루 종일 벽을 보고 앉아 과거의 영화로웠던 시절을 회상하다가도 이내 현실의 비참함에 몸서리치며 발작을 일으키곤 했다. 그는 자신이 가장 사랑했던 여자 유라가 정신병원에서 폐인이 되었다는 소식과 부모님이 거리에 나앉았다는 소식을 접하고는 죄책감에 시달려 며칠씩 식음을 전폐하기도 했지만 그를 동정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밤이 되면 그는 꿈속에서 불타는 차 안에 갇힌 지훈과 아이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식은땀을 흘렸고, 잠에서 깨어나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머리를 또시며 잘못했다고 빌었지만 그 사과는 허공으로 흩어질 뿐이었다. 그는 자신이 선택한 욕망의 끝이 이토록 참혹할 줄은 몰랐으며, 앨리스 한이 면회 왔을 때 남긴 지옥의 온도라는 말을 뼈저리게 실감하며 살아있는 시체처럼 하루하루를 연명해가고 있었다. 한편 정신병원 폐쇄병동에 갇힌 최유라는 완전히 정신을 놓아버린 상태였는데, 그녀는 하루 종일 인형을 품에 안고 우리 아기야, 아빠가 곧 올 거야 라고 중얼거리는 퇴행 증세를 보이고 있었다. 그녀는 간호사들이 주는 약을 뱉어내며 지훈이가 독을 탔어, 나를 죽이려고 해 라고 소리를 지르거나 허공을 향해 미안해, 잘못했어, 살려줘라고 비는 등 극심한 피해망상과 환각에 시달렸다. 그녀의 화려했던 미모는 앙상하게 마른 몸과 헝클어진 머리카락 속에 가려져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고, 한때 재벌가 입성을 꿈꾸며 친구의 남편을 뺏었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공포에 질린 짐승의 눈빛만이 남아 있었다. 그녀를 찾아오는 가족이나 친구는 아무도 없었고, 그녀는 자신이 만든 감옥 속에서 영원히 끝나지 않을 악몽을 꾸며 서서히 말라 죽어가고 있었다. 모든 것이 정리된 후 앨리스는 자신이 인수한 구 KM그룹 본사 사옥을 전면 리모델링하여 별이 재단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법인을 설립했는데, 이는 미혼모와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 그리고 소외계층 아동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선재단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아픔을 승화시켜 세상의 또 다른 지은이들에게 희망을 주기로 결심했고, 재단 출범식 날 수많은 취재진 앞에서 과거의 상처는 우리를 죽이지 못하고 더 강하게 만듭니다라는 연설을 하여 큰 감동을 주었다. 그녀는 더 이상 복수의 화신 앨리스 한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존경받는 여성 리더로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으며, 그녀의 눈빛에서는 도끼 대신 따뜻한 생명력이 느껴지기 시작했다. 하지만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진 그녀의 내면 깊은 곳에는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흉터가 남아 있었고, 그것은 그녀가 평생 안고 가야 할 멍에이자 그녀를 움직이는 원동력이기도 했다. 재단 출범식을 마친 늦은 오후, 앨리스는 수행원들을 물리치고 홀로 차를 몰아 교외에 있는 추모 공원을 찾았는데, 그곳은 그녀가 세상에 알리지 않고 비밀리에 마련한 아이의 가묘가 있는 곳이었다. 붉게 물든 노을이 공원 전체를 감싸고 있었고, 쌀쌀한 바람이 불어와 옷깃을 여미게 만들었지만 앨리스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차분하고 무거웠다. 그녀는 아이의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 다발과 작은 아기 신발 한 켤레를 내려놓으며 무릎을 꿇었고 손을 뻗어 차가운 비석을 어루만졌다. 비석에는 이름 대신 나의 작은 별, 엄마의 가슴 속에 영원히 빛나다라는 문구만이 새겨져 있었는데, 그 글귀를 읽어내려가는 앨리스의 눈에서는 참았던 눈물이 하염없이 흘러내렸다. 별아, 엄마 왔어. 너무 늦어서 미안해. 엄마가 약속 지켰어. 우리를 아프게 했던 사람들 다 벌받게 했어. 앨리스는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하고 오열했는데, 그것은 복수의 성공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아무리 복수를 해도 아이는 돌아올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사무치는 그리움 때문이었다. 그녀는 5년 전 그날 아이를 지키지 못했다는 죄책감에서 단 하루도 자유로운 적이 없었고, 복수를 하는 동안에도 매 순간 아이에게 용서를 구하는 심정으로 살아왔었다. 그녀는 비석에 이마를 대고 한참을 흐느꼈고, 바람이 불어와 그녀의 머리카락을 흩날리며 마치 아이가 엄마를 위로하는 듯한 손길처럼 그녀의 뺨을 스치고 지나갔다. 해가 완전히 지고 어둠이 깔릴 때까지 그녀는 자리를 뜨지 못했는데, 저 멀리서 관리인이 다가와 공원 문을 닫을 시간이라고 알리자 그제야 그녀는 비틀거리며 일어섰다. 그녀는 눈물을 닦고 마지막으로 비석을 바라보며 다음에 올 때는 더 행복한 모습으로 올게. 엄마, 이제 안 올 거야. 너를 위해서라도 더 당당하게 살게. 사랑해. 내 아가라고 속삭였다. 그녀는 돌아서서 걸어 나오며 마음속에 있던 무거운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듯한 가벼움을 느꼈고, 하늘에는 어느새 그녀의 아이처럼 반짝이는 별 하나가 떠서 그녀의 가는 길을 비춰주고 있었다. 이제 그녀는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이름 한지윤을 가슴에 품고 앨리스 한이라는 새로운 날개를 달고 더 높이 비상할 준비를 마쳤다. 며칠 후 앨리스는 서 회장의 저택을 방문하여 그동안의 지원에 대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논의했는데, 서 회장은 그녀의 성장을 대견해 하며 벨리티의 글로벌 파트너 자리를 제안했다. 자네는 내 기대를 뛰어넘었어. 이제 한국을 넘어 세계 무대에서 자네의 능력을 펼쳐보게. 자네라면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거야. 서 회장의 격려에 앨리스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감사를 표했고, 제안을 수락하며 더 큰 목표를 향해 나아가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그녀는 이제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희생양도 아닌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하는 주체적인 존재로서 세상 앞에 섰고, 그녀의 앞길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길에 앨리스는 차를 잠시 세우고 한강 다리 위에서 도시의 야경을 바라보았는데, 강물 위로 비치는 불빛들이 마치 보석처럼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는 문득 5년 전 죽음의 문턱에서 돌아와 복수만을 위해 달려왔던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고, 그 과정에서 잃어버린 자신의 본 모습을 되찾기 위해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강민호와 찍었던 마지막 사진을 꺼내어 잘게 찢어 바람에 날려보냈고, 종이 조각들은 나비처럼 흩날리며 검은 강물 속으로 사라져버렸다. 안녕, 강민호. 그리고 안녕, 아팠던 내 청춘. 그녀는 미련 없이 뒤돌아서서 차에 올랐고, 그녀의 차는 어둠을 뚫고 빛나는 도시의 중심을 향해 힘차게 질주했다. 그녀가 이끄는 별이 재단은 날로 번창하여 사회적 약자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었고, 앨리스아는 재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여성 CEO로 선정되어 타임지 표지를 장식하기도 했다. 그녀는 인터뷰에서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받을 때마다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린 후 얻은 깨달음입니다. 시련은 우리를 부수지 못하고 단련시킬 뿐이죠.
라고 대답하며 은은한 미소를 지었다. 그녀의 집무실 책상 위에는 여전히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가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이제 슬픔의 상징이 아니라 그녀가 지켜야 할 약속이자 희망의 증거로 남아 있었다. 강민호와 최유라 그리고 그들의 가족이 치른 대가는 처참했지만 그것은 그들 스스로 자초한 비극이었고 한지우는 그 잿더미 위에서 가장 아름답고 강인한 꽃을 피워냈다. 어느 맑은 봄날 앨리스는 리모델링이 끝난 후 KM45의 옥상 정원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는데 거리에는 바쁘게 움직이는 사람들과 활기찬 도시의 풍경이 펼쳐져 있었다. 그녀는 난간에 기대어 따스한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았고 어디선가 불어온 바람에서 희미하게 라일락 향기가 나는 것을 느꼈다. 그것은 과거의 아픈 기억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향기였고 그녀는 비로소 진정한 평화를 얻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눈을 뜨고 푸른 하늘을 향해 손을 뻗으며 환하게 웃었고 그녀의 손끝에는 눈부신 태양빛이 머물러 있었다. 복수는 끝났다. 악인들은 파멸했고 선은 승리했다. 하지만 이 이야기의 진정한 결말은 복수의 완성이 아니라 상처 입은 한 영혼이 고통을 딛고 일어서서 자신만의 세상을 만들어냈다는 데에 있었다. 한지윤, 아니 앨리스 한의 삶은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전설이 되어 오랫동안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것이었다. 그녀는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으로 나아갔고 그녀의 발걸음마다 단단한 신념과 희망이 꽃 피어날 것이라는 것을 세상은 믿어 의심치 않았다.